김희천 작가가 성공한 이유는 영상을 잘 만들기 때문이에요. 비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김희천 누구인가? 김희천 작가는 2010년대 중반쯤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한 영상 매체를 주로 활용하는 작가이고요.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을 좀 돌이켜보면 그 가상과 현실 사이가 매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느낌? 상태? 같은 거를 돌이켜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 작업들을 주로 만들었었고, 몇 가지 작업들을 좀 개인 차원에서 톱파보려고 하는데, 왜 톱파보려고 하냐면 지금 그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스터디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 그 전시를 못 봤는데 김희천이 어떤 작업들을 만들었는지를 그냥 대략적으로 좀 리마인드하면 그 아뜰리에 에르메스 전시 보러 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기억이 나는 거는 바벨이라는 작업이 가장 각별하게 기억에 남는데, 일민미술관에서 일전에 했었던 안테전이었던 그 뉴스킨 이라는 전시에서 처음으로 그 작업을 봤었는데 되게 강렬한 느낌을 받았어요. 김희천 작가가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나 내용 같은 것들이 디지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게 어떻게 현실에서의 감각을 재구성하는지, 그 과정에서 점점 이 현실이라는 토대가 무너지거나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서로 침투하면서 그 경계 선 자체가 희박해지는 그런 주체의 감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미디어의 생태계라는 게 빠르게 가속도가 붙으면서 변화하는 양상이 있고, 바벨이 2015년 즈음의 작업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미디어 환경 생태계와 지금의 미디어 환경과는 굉장히 큰 낙차가 있어서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작업 전반이 그 화자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뭔가 썰을 풀면서 그 작업이 시작됐었는데, 그 죽음을 계기로 해서 작업 전반을 지배하는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 아버지의 죽음을 발단으로 삼아서 그게 점점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 전역에 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일종의 역병처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화자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루라는 화자 여자친구인지 전 여자친구인지 아무튼 그 사람한테 약간 서간 형식으로 뭔가를 말하는 그런 식으로 구술을 해요. 뭐 아버지의 죽음 관련해서도 그렇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가상 차원에서 말 그대로 허물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작가가 참여한 촬영 푸티지도 있고, 그거랑 부자연스럽게 연루되는 그 가상의 맵, 롯데월드 타워를 3D 모델링한 가상의 맵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가상의 맵 풍경이랑 작가가 실제 촬영한 푸티지, 뭐 아버지의 죽음, 루라는 여자친구한테 보낸 어떤 서간 형식의 텍스트,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우러져요. 되게 잘 만든 에세이 영화? 뉴스킨이라는 전시가 사실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삼았었던 게 말 그대로 스킨에 대한 감각? 그게 대체 뭐냐라고 재고를 해보면, 현실 혹은 현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일련의 자재들, 객체들, 그런 것들이 되게 주체의 시점에서 굉장히 납작하게 경험되거나 감각된다는 거. 일전에는 뭔가 되게 부풀어 있는 몸집으로서 무언가가 체감이 되었다면,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로 일상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물성에 대한 감각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고, 어떤 현실에 대한 감각이 되게 뭔가 경계선 너머에 있는 것 같다. 그게 가상과 현실이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계선상에 이제 사용자 주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안팎을 계속 애매하게 넘나들다가 감각적으로 자빠지는 거죠. 김희천 작가의 작업들에서 등장하는 일련의 각기 다른 화자들은 현실과 가상 사이에서 말 그대로 자빠져버린, 다시 일어나서 어딘가로 가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바벨이라는 작업이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것 같고, 바벨이라는 작업은 바벨 3부작이라는 좀 더 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업이기도 해요. 바벨이라는 작업이 처음 공개가 됐고, 그 소울식 패깅 에어 트월킹이라는 작업이 뉴스킨 전시에서 같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 소울식 패깅 에어 트월킹 같은 경우에는 그 바벨에서 등장했었던 각종 3D 렌더링 된 이미지, 거의 약간 정크한 느낌의
밈에 가까운 태극기 부대에서 오려낸 태극기 모양도 있고 마이클 잭슨 밈 같은 것도 있고 말 그대로 웹에서 혹은 현실에서 긁어모은 굉장히 다양한 3D 이미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들을 그냥 뭔가 서사적인 맥락에서 재배치한다기보다는 밈처럼 가상의 지평에 마구잡이로 쌓아놓거나 좀 그런 느낌? 바벨은 되게 서사적인 작업이고 소울시패깅, 에어톨킹은 그 서사의 자녀로서 남겨진 이미지들을 무방비하게 관객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바벨 3부작의 마지막은 랠리라는 작업인데 바벨과 다른 지점이 있다면 가상현실 어쩌고 이런 키워드는 동일한데 현실에서 찍은 푸티지가 비중이 좀 많다는 거. 그 푸티지의 내용은 도심 그리고 마천루 사이를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거닐거나 오르내리면서 유리창에 난반사되는 이미지 로서 아까 말했던 그 경계선이라는 거를 스스로 재고하는 어떤 과정이 이야기로서 담긴다는 거. 그런 식으로 바벨 3부작은 어쨌든 막을 내렸는데 뭔가 나름대로 완결성 있는 서사라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 환경, 막 가상현실 그 사이에 경계선상에 있는 존재의 회고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일관성 있게 이어지면서 이거는 그냥 사실 영화 시리즈로 엮어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극적인 몰입도가 있고 사실 저는 영상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데 러닝타임이랑 무관하게 극장에 강제로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는 강제성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견디면서 볼 수가 있는데 전시장이라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되게 자유로운 동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속박되어 있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영상 작업을 보러 한 자리에 계속 정주해 있어야 되지? 그런 좀 꼬인 생각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천 작가 작업들은 극적인 몰입도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야기할 작업은 썰매라는 작업인데 썰매는 2016년 작업이고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서 봤던 것 같은데 뭐 레이싱 게임에서 서킷이라는 자동차들끼리 막 질주하면서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게 등장하는데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고 작업 내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서울이라는 지정학적인 공간? 을 바벨의 화자처럼 일종의 산책자 시점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무슨 차체에 몸을 싣고 그 차가 질주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느낌? 거기서 되게 다양한 요소와 장치들이 등장하긴 해요. 누가 뭐 어디 클럽에서 놀다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는데 그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어딘가로 유실되지 않을까. 만약에 유실이 되었다면 그 정보들은 네트워크 회로를 따라서 속도감 있게 사라지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건져질 것인가. 그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레이싱을 하는 그런 경로들이 그 네트워크 회로라는 것과 겹쳐지기도 하고 그 서킷의 무대가 광화문 주변이기도 해요. 뭔가 질주감이 느껴지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바벨 3부작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상대적으로 좀 전방위하게 헤매거나 그 헤매고 있는 나의 모습을 3D 맵을 보는 것과 유사하게 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 으로서 서울이라는 배경 혹은 무대를 말 그대로 펼쳐 보이는 느낌이었다면 그 썰매라는 작업은 그 이미 펼쳐놓은 무대를 질주한다, 가로지른다. 토실점이 불명확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불명확한 대로 거기로 달려가겠다. 그 엑셀을 밟으면서 그곳으로 질주하면서 스스로 픽셀 차원에서 망가지는 작가 본인이 체감하는 그 가상 현실 가상 그 사이의 경계에 있는 사람의 존재 약간 이런 것들이 일관의 모티브로 등장하긴 하는데 작업마다 되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말하고 싶은 작업이 탱크라는 작업인데 이 작업은 아트선재에서 개인전 차원에서 공개됐었던 작업이고 참고로 저는 탱크 전시 도록에 필자로도 참여했었는데 그게 김희천 작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쓴 마지막 글이 돼서 뭔가 되게 애잔한 느낌이 들고 아무튼 탱크라는 작업은 이제 질주했잖아요, 서울을 가상과 현실 사이에서.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탱크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이 탱크라는 거는 전쟁 기계로서의 탱크가 아니라 부유 탱크이거든요. 부유 탱크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잠수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대리 경험하는, 아무튼 그 안에 갇힌 상태에서 뭔가 이것저것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점점 이제 폐쇄공포증에 가까운 감각 혹은 현상을 1인칭 화자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서울이라는 무대 혹은 공간이 내적으로 이렇게 수축이 되는 거죠. 이제 주체가 서울 속에서 가상현실의 표본에 가까운 공간 속에서 점점 찌그러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어쨌든 탱크 이후에 지금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하고 있는 스터디라는 전시 혹은 작업에 이르기까지, 이 탱크가 2019년 작업이니까 5년의 시차가 있네요. 김희선 작가는 처음에는 이제 라이징 스타로서 호명이 됐다가 이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되게 공적 기관에서 그것의 스케일에 걸맞는 대형 작업을 선보일 수 있는 라이징을 넘어선 큰 작가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에르메스 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서 뭐랄까요, 좀 선취를 하게 됐죠. 제가 아직 전시를 보지 못했는데 언젠가는 볼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가기가 주저되는 이유가,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압구정에 있잖아요. 강남 압구정에 있고, 일단 압구정이라는 동네 자체가 물리적인 동시에 심리적인 거리감 같은 게 있고, 심지어 그 압구정에 있는 에르메스 매장 속에 전시장이 있어. 되게 가기가 불편하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되게 휘황찬란한 공간일 수도 있는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김희천 작가가 이번에 하고 있는 스터디라는 개인전이 어떤 식으로 공간을 잘 활용을 했는지 혹은 하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하고 싶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김희천 작가는 여전히 디지털 환경이라는 주제에 종속되어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종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좀 더 포괄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지털이라는 것은 물론 전방위한 미디어 환경을 작동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이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전부는 아닐 거라는 그냥 막연한 예감이 들어요. 그랬을 때 김희천 작가가 2010년대 중반 이후, 특히나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 출시 이후에 본인이 느꼈던 뭔가 소셜미디어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것 같은 감각? 근데 사실 그런 감각 자체는 이미 철진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꾸준히 잡고 늘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디지털 이후의 미디어 환경을 주제적인 차원에서 혹은 서사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관객으로서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했거든요. 이번 전시를 보러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보게 되지 않을까. 그거랑 별개로 SNS상에서 얼핏 봤는데 그 장르가 호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되게 무섭게 공포스럽게 봤다는 관객 여러분도 계셨는데, 제가 좀 약간 그런 장르에 좀 취약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김희천 작가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어떤 식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은 채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공포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천 작가 작업을 이제는 마냥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하고 있는 지금 개인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2010년대 중반에 김희천 작가가 모티브로 삼았었던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과 2020년대 이후, 특히나 코로나 거치면서 굉장히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낙차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상기해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확인하러 제가 가보고 싶고, 그리고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굉장히 부자 공간인데 그 부자 공간 속에서 실제로 부유한 느낌으로 작업을 했을지, 아니면 그거를 좀 어떤 방식으로든 위반할 수 있는 정서를 영상 작업으로서 구현을 했을지, 그런 것도 일종의 관전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바벨 3부작은 그 당시에 시대적 맥락에 비춰서 봤을 때 강렬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유려하게 그 당시에 영상을 만들었었던 작가의 작업이었기 때문이고, 서사를 다루는 재주가 있는 작가였고, 근데 그게 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클리셰적인 부분들이 관객들에게 많이 노출이 됐었고, 저도 그런 노출된 모습을 본 관객들 중에 하나로서 그 작가가 순조롭게 쌓고 있는 커리어와 무관하게 좀 아쉬운 지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희천 작가가 성공한 이유는 영상을 잘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때 영상 잘 만듦의
맥락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뭔가 영화 혹은 시네마라는 영상이라는 매체와 연루된 한 영역이 있고 장르화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미술스러운 전시장에서 좀 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또 다른 어떤 장르화된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영역 사이를 굉장히 유려하게 혹은 교묘하게 잘 오가면서 본인의 작업을 시청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알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가치가 있다. 이때 가치라는 거는 2010년대 때는 말 그대로 작업으로서의 가치였지만 지금은 그런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도 또 일종의 시장 가치로 환원되어 버리는 약간 그런 지점이죠. 이미 라이징이 된 작가의 잘 만든 영상 작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성이 생기겠죠. 그 부분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은 않아요. 작가 개인으로서 커리어를 잘 쌓아서 뭔가를 한다는 건 소중한 일이니까 상도 타시고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꼬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비꼰다기보다는 비꼬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 2010년대에 김희선 작업에 저는 정박을 해 있으니까 관객으로서 거의 순간에 그냥 몰입도 있게 봤었던 한 작가 혹은 한 작업으로부터 점점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네,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김희천 작가와 더불어서 2010년대에 함께 고여있는 느낌이 가끔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2010년대 때 김희천 작가의 작업들을 몇 가지 평론들로 다루면서 이제는 좀 올드 미디어가 되어버린 SNS 같은 것들 스마트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장치로서의 역할 같은 것들 약간 그런 것들과 좀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희천 작가도 저와는 다른 맥락이죠. 2010년대로부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잘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2010년에도 탈출을 잘 해야죠. 물론 2020년이 된 지 벌써 4년이나 지났지만 어쨌든 김희천 작가의 작업은 제가 비평가로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그 2010년대의 시기와 굉장히 밀착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시기와 뭔가 이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작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스터디 전시를 보러 가고 싶기도 합니다. 전시에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싶어지는 부분은 아뜰리에 에르메스라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아뜰리에 에르메스는 완전한 화이트 큐브가 아니지만 뭔가 분해를 풍기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때 분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비아냥거리려고 쓰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계급적인 낙차를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공간에 갔을 때 주변은 압구정거리고 전시장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카페, 레스토랑이 있는데 창문 너머로 그 사람들은 몇만 원짜리 샌드위치를 열심히 썰면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의 이질감을 작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의식을 했는지 그 공간의 어떤 특정적인 분위기와 어떤 식으로 잘 어우러지거나 어우러지지 않기로 선택을 했는지 공간의 어떤 특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상 작업만을 틀었을 경우에는 전시장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카페, 레스토랑과 격리되어 있는 블랙박스에서 영화를 보는 느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브런치 즐기고 영화나 볼까? 블랙박스로 들어가서 김희천의 스터디를 본다. 이런 식으로 구현되면 사실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실제로 전시를 보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상기하면서 전시를 관람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좀 같이 그래 보시죠.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지만.